이름도 모르고 내린 이 마을 아르리 고흐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아르른 지중해에 면한 프로방스,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인 지역이어서 비가 적고 특히 여름에 기온이 높고 대기가 건조하고 온화한 지역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색의 푸른 하늘, 그리고 짙은 녹색의 사이프러스 나무, 선명한 보랏빛의 라벤더 같은 자연이 주는 색감이 대단히 화려하고 온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 미스트랄이 불어오면서 마법처럼 마을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삽시간에 눈이 녹고 마을의 꽃나무들이 일제히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고흐는 이제를 들고 과수원에 가서 정신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고흐가 그린 꽃 피우는 살구나무를 보면 마치 실시간으로 이 바닥에 풀들이 자라고 있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둥치를, 나무의 줄기를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그린 점이 눈에 띕니다. 나무도 하늘로 왕성하게 가지를 뻗고 마구 마치 솜사탕처럼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린 이 꽃피는 복숭아 나무라는 그림을 보면 바닥까지도 하얀색으로 칠했죠. 나무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 나무의 그림자도 연한 파란색입니다. 나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복숭아 나무의 꽃들은 어찌 보면 꽃이 아니라 생명의 불꽃 같습니다. 고흐는 이 한 달 동안에 14점의 과수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고흐는 그동안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던 화가로서의 영혼이 자신 안에서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흐가 아르에서 발견한 것, 아르는 고흐를 화가로 만들어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스승이었습니다. 이 아르에서 고흐는 태양의 색깔인 노란색을 발견합니다. 태양의 색깔이자 희망과 생명의 색깔인 노란색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흐가 파리에서 그렸던 풍경화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풍경화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해질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은 고흐가 완전히 창작한 그림이 아니라 그 구성을 밀레의 그림에서 보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밀레의 그림보다 고흐의 그림은 훨씬 더 밝고 환하죠. 그리고 밀밭의 색깔이 노란색이고 하늘의 색깔이 파란색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하늘의 색깔이 노란색이고 밀밭의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둘 다 색상이 굉장히 밝고 환하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마치 이 땅에서 지금 금방이라도 솟아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채우고 있는 밝고 환한 색채는 고흐가 아르에서 발견한 그 무엇, 화가로서의 영감, 그리고 이 당시에 그림을 그릴 당시에 고흐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희망과 환희를 우리에게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흐의 중요한 스승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언뜻 보기에는 동양화 같죠.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의 우키요에를 그대로 보고 베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고흐의 그림이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하면 이 당시 유럽에서는 일본 에도 시대의 목판화, 우키요에라고 불리는 목판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목판화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어서 고흐처럼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화가들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흐 말고도 여러 화가들이 이 일본 목판화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풍의 그림을 그렸고 그 경향을 우리는 자포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화가들 중에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은 화가는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네가 그린 이런 그림, 기모노를 입은 모네 아내 까미유를 그린 그림인데 누가 봐도 일본풍의 그림들이죠. 이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상파 화가들, 그리고 멀리는 오스트리아의 클림트 같은 화가들조차도 다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흐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자포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 우키요에를 면밀하게 연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키요에를 거의 그대로 복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흐는 캔버스를 그리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는 종이로 만든 것이죠. 많은 칸을 그리드로 나누어 놓고 한 칸 한 칸씩 우키요에의 장면들을 그대로 베껴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우키요에의 장면이 그대로 캔버스에 복사될 수 있죠. 자, 이 다리 위 소나기라는 그림은 유명한 우키요에 화가인 히로시게가 그린 신오바시 다리 위 소나기를 그런 방식으로 베끼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린 것입니다. 이 우키요에는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 또는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그림으로 옮기는 스타일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에 그림자가 없고 상당히 가벼우며 그림은 선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밝고 화려한 색상과 가벼운 스타일, 선 위주의 그림이 고흐에게 영향을 준 것을 우리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르레 랑글로아 다리를 그린 그림인데 전반적으로 밝고 환한 색감에 그림에서 선이 도드라지죠. 조금 더 우키요의 영향을 받은 그림. 이 그림은 고흐의 그림치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름답다, 강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인데 이 어촌의 풍경을 그린 선명한 원색과 배를 그린 선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키요에가 분명히 고흐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르레에 머문 시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아르레에서 고흐는 200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200점의 그림들이 대부분 고흐의 대표작으로 불리면서 당시 고흐의 마음속에 있었던 희망과 또 환희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의 감정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자, 우키요의 영향을 받은 또 한 점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고흐에게 물감을 팔았던 탕기 영감이라는 인물의 초상입니다. 이 탕기 영감은 고흐를 인정하고 그를 동정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 탕기 영감의 초상 모습도 모습이지만 뒤에 배경을 보면 6점의 우키요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키요에는 모두 고흐가 수집했던 작품들인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가부키 배우 같은 경우는 고흐가 다시 베껴서 그리기도 했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가부키 배우도 배우지만 주변에 뭐 대나무라던가 아니면 개구리 같은 그런 사물들까지 정확하게 베껴 그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흐의 1888년은 아마도 그의 길지 않은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을 겁니다. 아르레 여름이 왔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아르레 여름은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밤도 그다지 어둡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흐는 여름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별빛에 매료됐습니다. 지금까지 고흐가 살았던 곳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또 런던이나 파리까지도 이렇게 맑고 환하고 투명한 별빛으로 빛나는 여름밤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흐는 이 여름밤의 색감에 매료돼서 동생인 테오에게 나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흐가 그린 밤의 카페 테라스에서는 고흐가 머물던 아르레 중심부에 있는 포름 광장과 그 포름 광장을 걸어서 이 밤에 불을 밝힌 카페로 뭔가 한 잔을 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카페는 당시의 조명등인 가스등의 빛으로 노란빛으로 빛나고 있고 하늘은 푸른빛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 하늘에는 별빛들이 커다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고흐가 아르레에서 그린 200여 점의 그림 중에 자신의 마음에 가장 드는 그림을 만약 고른다고 하면 어떤 작품일까요? 저는 아마 이 작품일 것 같습니다. 이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은 1888년 9월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일단 푸른 밤하늘과 그 푸른 밤하늘을 채우고 있는 커다란 별들, 가운데 있는 별은 북두칠성이네요. 북두칠성과 이런 커다란 별들, 그리고 그 별빛과 밤하늘의 색깔과 유사한 론강의 강물의 빛과 강변에 있는 마을의 집들이 켜놓은 노란 등불이 보입니다. 이 노란 등불과 별빛은 너무 유사하거든요. 말하자면 지상과 천상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밤하늘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맑고 평온합니다. 고흐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의 정신 상태는 지극히 평온하고 맑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지 9개월 후에 고흐는 같은 밤하늘을 이번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생레미의 요양원에서 그리게 되는데요. 이 두 밤하늘은 9개월의 시차를 두고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림의 밤하늘에는 온통 어지러운 소용돌이가 돌아가고 오른쪽에는 불길할 정도로 큰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요한 고흐의 밤하늘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밤하늘은 누가 보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멸로, 죽음으로 흘러가는 빛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고흐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9개월 사이에 고흐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파국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일까요?